메모는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 그 증인이 작성한 메모 맞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증인의 말씀은 요 위쪽 그 체포 명단이 적힌 부분은 제 메모를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예. 요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부분은 제 그 메모에다가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그 위에 덧붙여서 메모를 해 놓은 겁니다. 예. 이 메모를 보면 처음엔 16명, 14명이라는 기재도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그 후에 이 16명이라는 기재가 이제 삭선 표시돼서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총 16명의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판사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체포 명단이 총 16명 맞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중에 나름대로 좀 약간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보니까 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모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표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아래쪽에 별표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말을 기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인영은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은 체포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두 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순차로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고 조사한다는 의미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요 체포 명단 14명에서 16명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정원에서는 영장 없이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증인은 여인영의 위치 추적 요청이 영장 없이 위법한 방법을 써서라도 체포 대상의 위치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시는 비상계엄 상황하였고 대통령이 지시면 상당히 초법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잠시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고요. 아닙니다. 여인영과의 통화 당시 방첩사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비상계엄 관련 임무 중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 봉쇄하는 것 그리고 체포주 운영 말고 다른 내용은 더 없었습니까?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은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한 방첩사 지원을 체포조 임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체포 지시가 피청구인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명단에 나와 있는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두 번째는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그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예. 그 증인이 김태효 그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 메시지가 증인이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증인이 이 메시지를 김태효 차장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3일 날 물론 특별한 부분에 지시도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곧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하루가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이미 철수된 부분이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다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철수를 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이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편의로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지금 범건이 위치 추적인이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가 지금 이 탄핵부터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아까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그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12월 4일 날 이제 계엄 해제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차장한테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이 전화 끊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비화포는 저 무음으로 늘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왔었노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님께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제가 자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하지만 홍장원 1차장을 좀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도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 날 뭐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벌써 6일 날 오전에 그때 제가 관저에 있는데 이미 관저로 1차장 해임과 또 오호령 씨에 대한 임명 그 결재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거를 점심시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정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약간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훈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듣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인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시 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란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아마 둘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나중에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차장 홍장훈 1차장한테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화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 정부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저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